안녕하십니까. 전북 꿈사다리 TV 6월 모의평가로 알아보는 수시 지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맡은 서림고등학교 교사 장진호입니다. 네, 먼저 6월 모의 학력평가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6월 모의평가는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이나 혹은 학생부 종합 전형 등의 수시에 지원할 학생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수능까지 염두에 두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그런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평가가 아주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7월 아마 여름방학 기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여름방학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수능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예, 그리고 9월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면서 9월 6일 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6월 모의평가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해서 출제를 하는 문제입니다. 시험입니다. 9월 6일 날 두 번째 역시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9월 모의평가의 어떤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4년제 대학교가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하고 마감을 짓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은 수시에 중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까지 정도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남아있는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서 접수하고 수능 11월 달에 보고 그 다음에 12월 8일 날 수능 성적 발표, 그 다음에 12월 15일 날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 마감, 그 다음에 12월 28일 날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까지 가야 수시의 긴 레이스가 끝나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수시 원서 접수까지 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평가에는 뭐 이것보다 더 있습니다만은 일단 몇 가지를 좀 집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3, 4월 달에 봤었던 일단 여러분들이 4월은 이제 5월 달로 이번 올해는 미뤄져서 보긴 했었습니다만은 출제 범위가 확대가 되었고요. 거의 전 범위로 확대가 되었었죠. 그 다음에 재학생만 봤었던 3월, 4월 학력평가에 비해서 6월 모의평가는 졸업생들도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이 시험에 참여를 했습니다. 약 올해 같은 경우는 7만 5천여 명 정도의 졸업생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신은 글자 그대로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지만은 이 9월 모의평가는 전국 단위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된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여 출제를 하다 보니까 수능 출제 경향을 가늠하는 잣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6월 모의평가는 난이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난이도는 6월과 9월을 거치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에서 난이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뭐예요?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 6월 모의평가 아까 전국 단위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었죠. 해서 우선은 물론 앞으로도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도 물론 있고 혹은 뭐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바탕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내신 성적과 향후에 예상되는 수능 100분위 점수를 고려해서 수시에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상향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향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의 어떤 전략을 구체화시킬 수 있고 아울러서
내가 6월 모의평가에 받았던 이 각 영역별 100분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교해서 내가 정시에 지원을 하고 또 합격이 가능한 대학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역시 합격 불합격에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죠. 예, 수능 최장력 기준. 이 수능 최장력 기준을 내가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겠고요. 각 영역별로 이제 본인의 취약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어떻게 말하자면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답 분석은 필수적이고요. 그다음에 성적표에 나와 있는 각 문항별 난이도에 따른 어떤 오답 이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하시면서 본인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6월 모의평가의 의의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상담을 지금 뭐 이미 시작했었던 학생도 있을 것이고 혹은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앞두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인데, 자, 이건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물론 이제 뭐 7월 학병 결과는 나오진 않았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적표를 받았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자, 어느 성적이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이 될까요? 라고 하는 물음인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겠지만은, 제가 상담을 할 때는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러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요. 본인이 각 영역에서 가장 잘 맞았었던 그런 점수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고, 그 점수, 즉 등급이죠. 수시니까 등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등급을 바탕으로 인해 가지고 수능 최저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제가 봤을 때 학생의 역량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즉 상향 지원을 하는 경향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사실은 물론 이것도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에 따라서 뭐 갑자기 6월 모의 평가를 보기 전에 어떤 뭐 컨디션이 저하가 됐다라든가 시험 당일날 뭐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많은 학생들이, 즉 졸업생까지 포함해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를 했었고 출제 범위가 전 범위로 확대가 되었었던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 6월 모의 수능이 그래도 각 학생들의 실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그나마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러면 이 6월 모의 수능에 나온 등급 결과를 바탕으로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을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어떤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까지 최근 한 4개년 정도의 6월, 9월 수능 지원자, 응시자 숫자인데요. 작년도 수능에서 보시면은 지금 졸업생들의 비율이, 졸업생의 수능에 응시하는 실제 응시자입니다. 응시자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늘 걸로 누구나 다 예상을 하는데, 가장 또 거기에 객관적인 근거가 올해 6월 응시자를 보시면은 3학년 재학생 숫자는 확실히 작년보다 더 줄었어요. 전국적으로 이제 재학 숫자는 34,000명 정도 줄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6월 평가에 응시하는 학생들 숫자가 좀 거의 48,000 정도 줄었죠, 재학생은. 하지만은 졸업생 숫자는 역대 최고입니다. 졸업생들 숫자는 물론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졸업생들 숫자가
가장 역대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응시를 했습니다. 자, 저렇게 놓고 보면은요, 자, 9월 모평 때, 역대 9월 모평 때도 보시면은, 지금보다 6월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6월과 9월 모평이 거의 합쳐져서 수능 때는, 작년에는 15만이 좀 돌파가 됐습니다만, 올해는 거의 17만에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입시 기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자, 재학생 숫자는, 줄어들 수가 있고요. 졸업생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졸업생들은 뒤에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 재학생들보다는 최소 1년간은 뭐 여러 신경 쓸 거 없이, 뭐 학교 내신 신경 쓸 거 없고, 뭐 학교 교내 활동, 교내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봉사활동 신경 쓸 거 없고 등등 해서 오로지 수능 한 길만 할 수 있었던,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에서는 우리 재학생들보다는 강세를 보이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재학생들 여러분들께서 6월 모의평가 때 받았었던 그런 성적표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 6월 모의평가는 수능과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작년 수능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었던가, 수능의 경향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은 역시 수능은 지금 재작년부터 통합형 수능이고요. 그래서 국어와 수학에서 공통 문항이 있고 75%, 그 다음에 25%의 선택 과목에 따른 선택 문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 문항은 뭐 쉽게 얘기하자면 문이과에 뭐 다 할 것 없이 같이 치르는 시험인데 그 문항이 똑같은데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점수, 즉 표준 점수가 달라지더라라는 얘기죠. 똑같은 원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작년에는 국어 점수가 국어에서 좀 유불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는데 작년에는 수학 성적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보다 사회탐구의 난이도가 좀 증가했었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그게 정답일까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매년 이게 약간씩 가령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쉽거나 재작년에는 원점수 50점을 맞아야 1등급이었었다.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 혹은 뭐 3점짜리 틀렸으면 3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던 그런 과목도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정반대로 그 과목은 어려워지고 다른 과목에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일이 좀 매년 반복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불리를 찾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고 흥미가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그 과목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키워서 수능에 응시하는 것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정도. 자, 국어 과목 선택 비율을 쭉 보시면은 재작년부터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올해 6월 모평까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시험을 치르고 나서 합법과 작문 치른 학생들과의 어떤 점수 차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표준 점수에서 조금이라도 계속 높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높게 나오더라. 같은 원점수일 때 이런 걸로 보아서
이런 것에 따라서 학생들이 점점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작년 수능에서는 언어와 매체 비율이 35.1%였는데 올해 6월 모평에서는 40%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것보다도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 과목보다도 학생들이 정말 초유의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수학이죠, 수학. 자, 수학을 보시면은요, 미적분과 기하를 합친, 쉽게 표현하자면 이과 학생들이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미적분과 기하의 비율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수능 때 51.8%의 50% 벽을 돌파를 했었습니다만은 올해 6월 모평 때 보니까 지금 작년 수능보다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아마도 역시 올해 수능 때도 이것보다도 조금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계속 점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능 물론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것은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표본을 모아서 수집해서 이렇게 자료를 추출해 내시는데요.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의 추정 자료로서 보시면은 작년 수능에서 수학 1, 2등급을 맞았었던 학생들 중에 90% 정도가 미적 기하 선택자였다. 라는 어떤 통계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확률과 통계는 지금 문과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과목인데 문과는 원래 수학이 좀 약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점수상에 있어서 좀 불리함을 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팩트는 사실은 통합형, 선택형으로 바뀐 최근 2개년간의 수능 결과와 올해 6월 모의평가의 결과를 보면은 미적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쉽게 말하면 점수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높게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예. 자, 작년 수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수학의 영향력이 커졌었다라고 했는데 재작년에서는요. 재작년 때는 국어 표준 점수 최고 점수와 1등급 컷의 점수 차이가 무려 18점이 났었습니다. 18점. 최고 점수가 149점이었었고 1등급 컷이 131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수능의 어떤 영향력을 이야기를 할 때 주로 1, 2등급 그 학생들의 어떤 이 표준 점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났었던 것이 작년에는 이 차이가 8점으로 좀 줄어들었고요. 대신 수학은 재작년에 최고 점수와 1등급 컷 점수가 10점이었었던 것이 작년에 12점으로 벌어졌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어는 8점 차이가 나고 수학은 12점 차이가 나고 그래서 사실은 국어가 작년에는 수학이 어떻게 말하면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가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올해는 재작년에는 국어가 이랬었고 작년에는 수학이 이랬으니까 올해는 국어가 다시 그러겠네요. 이것은 정말 이제 약간 질문 자체가 우습기도 하고요. 최근에 불거진 어떤 수능의 킬러 문항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지금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킬러 문항 논란이 나온 것이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다음에 지금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9월 모의평가, 비록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수시원서를 쓰긴 하지만은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경향을 유심히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9월 모의평가의 가채점 결과에 따른 그런 수시 지원 전략을 좀 세밀하게 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탐, 가탐.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작년에는요, 이건 작년이고요. 재작년에는 사탐 같은 경우에 원점수 50점 만점을 맞아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과목이 무려 6과목이었습니다. 6과목. 과탐에서는 2과목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탐에 비해서 사탐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쉬웠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어떤 표준점수 최고점의 평균을 놓고 보더라도 과탐은 71점이었던 반면에 사탐은 66.3점. 차이가 좀 5점 가까이가 났었죠. 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격차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사탐에서는 동아시아사 한 과목만이 원점수 50점을 맞았을 때만 1등급을 맞았었고, 그 다음에 과탐에서는 그런 과목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표준점 최고점의 평균이 1.5점 차이로 좁혀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탐의 난이도가 작년에 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은요, 같은 탐구 영역 내에서는 유불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건 사탐과 과탐을 비교한 것이었고, 아까 이 앞전 슬라이드는요. 지금은 보세요. 같은 사탐 내에서도 동아시아사와 정치와 법에서 만약에 만점을 맞았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9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9점 차이가. 그 다음에 과탐에서도 지구과학 2와 화학 1에서는 역시 여기서도 8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영역 내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탐에서도. 자, 국어에서도 고민입니다. 수학에서도 고민입니다. 그런데 탐구에서도 또 고민입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확실한 속 시원한 정답을 드리면은 저도 좋을 건데 그런 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년 과목별로 사탐에서 9과목, 과탐에서 8과목의 그 난이도를 똑같이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건 불가능일 겁니다. 왜냐하면 매년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수험생 집단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난이도를 맞출 수는 없죠. 똑같이 표준 점수가 나오도록 맞출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각 대학에서는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정시에서는 적용을 합니다. 정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표준 점수가 아닌 취득 100분위에 따른 변환, 대학 자체적으로 조정된 표준 점수를 부여해서 그 차이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시에서는 등급이잖아요. 일단 등급을 잘 맞아야 되니까 그래야 수능 최저를 통과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도 참 관심거리인데 답은 없고요. 사실은 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일단 뭐 추천들을 하시죠, 선생님들께서. 왜냐하면 이제 분모가 많아지니까 모집단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각 등급 간의 인원수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매년 압도적으로 생활과 윤리와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압도적으로 많이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지리,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뭐 주로 네 과목, 5과목까지 뭐 영역을 준다면 또 다른 과목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생활과 윤리, 사회와 문화,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이런 과목들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다 하는 것이고요. 과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과탐에서는 생명과학 원과 지구과학 원이 확실한 투톱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 원과 화학 원도 사실은 한 5만 명대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투 과목을 보시면은 과학은 이제 투 과목이 또 하나의 또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투 과목은 올해 6월 모평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생명과학 2만 6,000명대 수준이고 나머지 세 개는 3,000명대 수준인데,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년 수능의 인원보다 다 늘었습니다. 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글쎄 여기는 지금 이제 뭐 해석들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서울대학교가 그동안에 쭉 고수해 왔었던 자연계열 학생들의 과탐2 필수 응시 조건을 폐지했었거든요. 폐지하고, 그러니까 과탐 1+1도 정시에서 서울대를 지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산점을 못 받죠. 가산점 못 받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그게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2를 선택한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2의 어떤 2를 정말로 좋아한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이런 학생들이 좀 상당히 많이 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응시 인원이 늘게 된 어떤 약간 기이한 현상이 지금 작년 수능에 비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또 올해 6월 모의평가 결과에 있어서 논란거리가 하나 되고 있죠.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맘때쯤 오면은 그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까지 보고 나서 나는 내신도 좀 부족하구나.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힘들 것 같구나. 그러면 차라리 정시를 노릴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재수를 할까?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서울대가 발표한 올해 정시 합격생 고교 유형별 현황인데요. 보시면은 작년에 비하면 올해 일반고 출신 학생들이 조금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해석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학교에서는 그거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작년 정시 때 이른바 교과 평가가 반영이 됐었던 그런 영향 때문에 일반고 출시 좀 늘지 않았습니까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재학생 합격 비율이 증가했어요. 재학생 합격 비율. 그러니까 일반고도 늘고 재학생도 좀 늘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교과 평가의 영향이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수하게 전체 늘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죠. 뭐 검정고시도 있고 조기 졸업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를 합친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한 4대6 정도 돼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졸업생과 정시 재학생 간의 정시 합격생 분포가 4대6 정도고, 이건 한양대에서 발표한 자료이긴 합니다만은 졸업생이 정시에서는 한 70%를 차지합니다. 70% 차지하고 재학생은 30%인데, 자, 이 30%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나눠지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지금부터 정시를 생각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정시의 실제 현황은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도권에서 정시 모집 인원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인원에 대해서 우리 재학생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확률, 가능성, 비율은 졸업생들에 비하면 현저하게 좀 불리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우리 특히나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정시 전체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한 6%다라고 하는 자료이고요. 이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표준 점수를 비교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표준 점수 차이가 각 영역 국어 수학만 따졌습니다만은 10점 이상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15점 가까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두 영역을 합치면은요, 평균 점수 거의 뭐 25점에서 30점 차이,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입니다. 이건 어떻게 도저히 뒤집을 수가 없는 그런 차이예요. 이런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이 지금 보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자, 수학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재학생, 그러니까 수능 수학 시험에 응시한 전체 재학생들 중에 2.4%만이 1등급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1등급은 4%잖아요. 4%까지잖아요. 일단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걸 다 못 채운다는 얘기예요. 재학생들이 2.4%. 그럼 누가 채워요? 졸업생들이 그 몫을 차지해버린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남은 1.6% 자리를. 졸업생들은 이제 일단은 재학생보다 응시 숫자가 적었으니까, 그래서 수학 시험에 응시한 전체 졸업생들의 9.2%가 1등급. 자, 그러면은 2등급, 3등급까지 한번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예. 각 영역별로 보시면은, 예, 우리, 재학생들이 확실히, 정시에서, 졸업생과 경쟁을 해야 되고, 숫자적으로는 많지만은, 하지만은 실제 결과에서는 졸업생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쉽지 않다가 아니죠. 어렵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려운 것이고, 이것은 최근 5년간 서울 주요 12개 대학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시 전형에서 합격한 비율인데, 졸업생들이 점점 늘어나서 2020년 자료, 그 이후의 자료는 아직 발표된 게 없어서요. 2020년 기준으로 거의 65.66. 그러니까 3분의 2죠. 3분의 2가 졸업생이다. 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 아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것은 일단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인데요. 서울대학교도 역시 작년 정시에서 이과 침공이 일어났었고, 비율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많이 재작년보다 늘어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100%가 미적 선택한 학생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각 대학별로 작년에 교차 지원이 일어났었던 그런 비율입니다. 물론 약간 줄어든 대학도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대학들이 좀 재작년보다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탐 응시자 비율이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좀 줄어들었었는데 21 대입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6월 모의평가 과탐 응시자를 보니까 딱 절반이 늘었어요. 50.1%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수학 과목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 과목에 따른 어떤 불이익, 불이익은 아니죠. 실력 차이로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불이익. 그 다음에 이제 이과에서 정시에서 이과 학생들의 문과 침공, 이런 걸로 따지자면은 문과 학생들은 특별히 수시에서 무조건 합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연계열 학생 정시까지 바라봐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우리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쪽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연계열 쪽 학생들에 비해서 이런 어떤 수능 점수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시에서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치러진 6월 모의평가의 의의와 그 다음에 작년도 수능 결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는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따른 수시에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하면은 좋을까라고 하는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